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11강이죠. 여러분들한테 문제 하나 내고 시작합니다. 일본의 주군과 사무라이의 관계. 봉건 시대 때 영주와 기사의 관계. 이 사무라이나 기사 같은 경우는 주군과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리고 목숨을 버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것이 인하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야. 답부터 오늘 공부할 게 많으니까 그냥 바로 답으로 갑시다. 여기는 맹목의 관계야, 맹목.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 얘는 계약관계야, 계약관계. 우리가 저번 민법 배울 때 계약 배웠죠. 계약의 관계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어. 얘는 파기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 차이도 알겠지. 노예와 머슴의 차이는.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어. 머슴은 계약관계야. 언제든지 때려치고 나오면 돼. 그래서 이 땅의 남자들을 노예라고 하지는 않고 머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하대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민법의 계약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오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조금 빨리 갈 겁니다. ESG 경영부터 바로 풀어봅니다. ESG,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 Social, 간단히 얘기하면 노동, 사회적 구성원들의 지속 가능한. Governance, 조직, 기업, 이런 거. 그래서 ESG 경영이라고 하죠. 그러면 ESG 경영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이제 투자 방식들이 소위 뭐 펀딩이라고 한다면 이런 투자 방식들이 이런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경제학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누가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걸 떠나서 자기 기업에게 유리하려면 ESG 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ESG 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가가 화두라고. 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 ESG, 탄소중립, 국경세, 공시의무제도, 기후소송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강제할 수 있는가, 즉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도덕의 영역에 있던 것을 이제 법의 의무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게 이 문제들의 화두라는 거예요. 가만 둬도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는. 그런데 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는 뭐 언젠가는 될 건데 이렇게 가만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왜? 환경이 갈수록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고, 또 사회에서는 부의 양극화가 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문제의 화두라는 거죠. 자, 환경 관련해서는 우리 뭐 탄소 중립이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고, 노동 관련해서는 여기서부터 노란봉투법, 시력급여, 가사도우미, 고용허가제 뭐 이런 것들, 또는 로봇 이런 것들, 또 샌드박스 규제 등 이런 것들이 노동에 포함됩니다. 자, 거버넌스 관련해서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거버넌스. 자,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거버넌스에서 문제점, 거버넌스 어떤 조직이 쉽게 이 ESG 환경으로 변화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 딱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죠. 뭐냐면 한번 일정한 경로를 밟기 시작하면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구태의연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경로 의존성이야. 여기서 어떻게 탈피할 거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은 그동안의 경영의 행태가 어떻게 됐어? 오너의 명령 형태로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책이었단 말이야. 소위 쌍방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어. 또한 환경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왜? 그냥 내가 찍어내면 소비자가 알아서 내 물건을 사주는데 굳이 돈 들여서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냐는 거야. 또 탄소 저감에 관련해서도 내가 이 정도 해놓고 부족하면 그냥 배출권 사버리면 돼. 그러면 또 법적 책임은 없어.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 편안하게 가려고 했던 그런 경로 의존성에서 어떻게 탈피를 시킬 것이냐. 그 탈피시키는 것 자체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업의 자정작용으로 두기에는 어렵다는 거야, 이제는. 자정작용으로 둬서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미 시기적으로 급박한 상태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 강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법적 강제를 고민하는 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제 이걸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법적 강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먼저 이런 유럽 또 미국도 법적 강제를 지금 검토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런 상황.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연 법적 강제가 가능할 것인지 우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자, 환경 소송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환경 소송. 소위 법학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환경구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제법의 내용들은 소송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강정마을이라고 들어봤죠? 해군기지 들어간 곳. 해군기지 건설. 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전 강정마을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그쪽으로 지원 사격이 갔어. 전국에서 이 환경 관련해서 이슈가 될 때. 그래서 제주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 응?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이 비행기 이름을 희망 비행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이 강정마을과 그 환경 주체를 얘기하면 강정마을 주민들과 국가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서울에 있는 선생님이 여기 가서 시위를 하면 제3자가 돼. 왜? 관련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위를 하니까. 그러나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제주도의 강정마을 환경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 또 환경 자체는 강정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기는 하지만은 공공재야, 공공재.
공공재니까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있어. 누구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런 내용들이 환경소송 쪽에 나옵니다. 환경구제법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ESG 경영은 우리 현세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지속 가능한 누구를 위한, 여기에는 미래 세대 또한 주체로서 포함된다는 거야.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이 주체가 될 수는 없잖아,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장 어린아이들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지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세대들, 우리가 환경을 심하게 침해해 버렸을 때는 결국에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 때 아니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음껏 써버릴 때는, 우리가 쓸 때는 좋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개발해버리고 우리 때는 풍요롭게 살면 돼, 그냥. 그렇게 됐을 때 미래 세대가 받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야. 그래서 이에 환경소송에 관련된 것은 미래 세대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전부 환경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 잘 먼저 개념 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탄소 중립에 대한 노력이 벌써 30년 가까이 됩니다. 탄소 중립. 가장 자주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이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는 거야. 여러분 리트 텍스트에도 있었죠. 온난화의 책임은 뭐 다 어쨌든 선진국이지.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이제 막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온난화가 진행을 했으니까 과거에 배출했던 선진국들 책임이지. 그런데 우리가 교토협정 교토의정서에서부터 이제 올해가 29차예요. 29차. 29번째 회의라는 거야. 29차라는 것은. 이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기본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전 세계민으로 확장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모든 국가야, 모든 국가. 모든 국가가 이렇게 노력을 하자는 게 이 기후협약의 기본 취지라고. 그런데 이 기후협약을 어떻게 의견을 통일시켜서 내려고 하면 항상 반발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그런 국가들의 대표적인 것이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중국, 인구가 많은 또 인도, 또 저기 물 잠기는 곳, 소위 뭐 몰디브, 이런 국가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해? 중국은 지금 당장 이 책임을 떠안기에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인도나 몰디브 같은 데는 야, 내가 왜 그런 책임을 똑같이 져? 미국이랑 영국, 너희들과 왜 동등한 입장에서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너희들이 주범이었지 않냐? 다시 얘기하면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 기후온난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지금 당장 29차 또는 28차에서 정해놓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정해놓은 목표치가 있어.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는 우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거 달성 못해, 우리는. 중국도 못해. 산업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 그때까지. 그렇다면 우리를 그쪽으로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너희들이 말이야,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우리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는 탄소 저감 이런 기술이 약해. 당연히 너희들이 기술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 돈이 없단 말이야,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바꾸는데 우리 아마 100년은 더 걸릴 거야.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서 너희들이 돈을 내놔.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 볼 테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책임 있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 그러면 함께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후협약이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협약들이 나타나긴 해. 뭔가 성과들이 나타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성과 자체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 기후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그런 합의들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 막 끝날 가능성이 계속 보이는 거야, 기후협약이. 처음에 출발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출발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런데 29차까지, 올해 29차까지 오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딱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기후협약이. 그렇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탄소 배출에 대한 지구온난화의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자기들의 책임하에서 지원해 주면서 지구온난화에 막기 위한 함께 동참시키는, 그게 바로 탄소 중립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최선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다음으로 탄소 국경세 봅시다. 오늘 좀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인데 여기 AI라고 끝에 보입니까? 보이죠? 그 AI 파트가 또 몇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갈 거니까. 자,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뭐 CBAM 이렇게 약칭으로 얘기를 하죠. 자, EU는 말이에요, 배경 설명하면, EU는 이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0년 이상은 앞서가고 있어.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탄소 배출에 대해서 EU 각 회원들에게 강제하는 규정들이 있어. 강제야, 강제.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EU 자체 내에서는 그게 강제되고 있고, 그런데 EU 외에 제3국, 제3세대 3국에서 EU로 수출을 하는 이 기업들에게도 이제는 뭐 한다? 이 규정을 통해서 강제하겠다. 이게 바로 탄소 국경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철강이죠. 철강 자체는 굉장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것이죠. 이런 철강 같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배출에 대한 기준을 초과해 버릴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국경세, 소위 세금을 물리겠다. 이게 탄소 국경세예요. 일견 타당하게 보이죠. 자,
우리에 대한 탄소 국경세에 대한 대비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따 이 기후소송에서 다시 나올 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실제 유예기간을 뒀고 내년부터는 이 국경세가 직접 적용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피해액은 10조가 넘는데요. 그 세금으로만 낼 돈이. 그러면 우리의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 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세계 시장에서. 미국도 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자동차 미국에 많이 수출이 되죠.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우리의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막막한 상태가 된다고. 경쟁력이 안 나오니까. 그나마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수출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런 천문학적인 세금을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자, 실제 이 국경세를 어떻게 세금을 물리게 되냐면, EU가 포철에 직접 이렇게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야, 포철 이놈의 새끼, 너희들 탄소 초과한 부분 1,000만 원 내놔, 이렇게 안 한다고.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냐면, 그림을 좀 포철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EU 내 수입업자한테 물려버리겠다는 거야. 응? EU 내 수입업자. 얘한테 세금 과세해버리겠다는 거야. 너희가 물건을 사온 포철이라는 그 제품의 이력을 보니까 탄소 겁나게 배출해버렸네. 이 정도 배출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준을 훨씬 초과했네.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포철이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얘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 수입업자는 그런 세금을 자기들이 고스란히 내고 싶어? 포철 거 가져다가? 아니잖아. 다른 업체 찾겠지.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이 정부가 그대로 한 얘기야. 포철에 물리는 게 아니에요. 수입업자한테 물리니까 우리는 문제될 거. 그게 뭐. 쫓아가고 싶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 별로 환경에 별로 막 관심은 없거든. 자연 속에서 하는 건 좋아하는데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때는 진짜 쫓아가고 싶다. 아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 거야. 이런 거 면접 때 얘기하지 마. 얘기했더니 또 면접관 주고 작은 동생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국가의 현 수준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 말 자체가. 결국에는 수입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포철에 과세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긍정적인 거. 즉, EU 내에서의 탄소 배출을 하는 노력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겠죠.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예 기간을 내년까지로 두기는 했어요. 2025년으로 두기는 했는데 이 자체가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으로 보일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이런 규정을 통해서 강제를 하니까 철강 예를 들어 철강 한 개를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탄소 저감 설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의 한 개의 원가가 높을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포철 한 개가 생산하는 것보다 똑같은 기준에서 EU가 더 가격이 더 셀 거 아니냐고. 탄소 저감 설비가 추가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12알렘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도 이제는 그만큼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 개가 경쟁했을 때 누가 유리하게 돼? EU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가격으로 포철이 싸우고 있었어. 즉 우리 자동차가 미국에 갈 때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도 그나마 싸고 잘 나가는 차 이런 이미지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 자동차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경쟁력을 잃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쟁력이 하락하겠지. 다시 얘기하면 EU의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는 거야. 제고. 따라서 이 자체가 보호무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설령 이건 이제 결론이 나와야죠. 설령 보호무역으로 작용한다 손 치더라도 전 세계가 당면한 기후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이야. 보호무역이든 어쩌든 간에 언젠가는 해야 돼. 지금 그것이 지금일지 아니면 나중일지는 몰라도 가능한 빨리 해야 되는 일임은 누구나 인정을 한다고. 그것을 좀 앞당겨 버릴 뿐이야. 내년이라면.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포철은 나름대로 뭔가 준비한다는 기사는 봤어요. 나름 준비한다고. 국가에서는 손 놓고 있는데 기업 자체에서는 준비를 하려고 해. 우리 자동차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기준을 못 맞춘다 이거야. 지금 당장은. 그 대신 우리가 2, 3년 내로는 맞춰볼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럴 때 누가 필요한 거야? 바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줘야 돼. 나서가지고 EU 쫓아가가지고 우리 2, 3년 유예해줘. 어? 왜 그래? 우리 손흥민이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에? 영국 너가 그러면 쓰겠냐? 영국은 이 길을 탈퇴했죠. 어?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좀만 더 기간을 줘. 우리는 그때까지는 할게. 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모든 국가를 일괄적으로 이 12AM을 적용하기는 EU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데부터, 그러니까 차등 적용을 주장을 해줘야 돼. EU에 수출하는 국가들은. 우리는 2년만 봐줘. 우리는 한 5년 봐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떤 EU와 협상을 통해서 차등 적용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는지. 지금 정부의 아까 그런 마인드 이런 거 보면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문제가 없다는데 대책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 결론. 따라서 설령 보호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전 세계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걸 지금 시행하지 나중에 시행할지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또 기업 차원에서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럴 건지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만 EU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보호무역이라는 이 부정적인 모습을 해결하려면 이런 12AM 같은 경우는 차등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기후소송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료집에 있습니다. 기후소송.
기후소송 보기 전에 자, 환경공시 의무제도를 봅시다. 환경공시 의무제라는 것은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기업이 자기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우리는 그린 기업이야. 이렇게 계속 알려내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야, 이번에 우리 기후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탄소를 얼마 줄였고 야, 봐라. 우리 설비 이런 거 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탄소가 또 이만큼 줄었어.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공시했어. 그러니까 자율의 영역에서 공시를 한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기업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린워싱, 가짜 환경. 밖으로는 와, 우리 환경이야, 우리 녹색이야. 녹색의 탈을 쓴 반녹색 기업, 이런 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오염물을 배출하면서 밖으로는 아하, 우리 봐라, 전부 녹색이잖냐, 우리 전부 녹색 옷도 입고 우리 유니폼도 녹색이야, 이렇게 하는 게 그린워싱의 극단적인 예죠. 또 여기에 관심 없는 기업도 있어. 관심이 없더니 또는 관심이 있다 해도 할 수 없는 기업. 왜? 자본이 약하니까 탄소 저감 설비 이런 걸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기업.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각각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따라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니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경쟁력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의무화해버리자. 이게 바로 환경공시 의무 제도입니다. Say on climate, 환경을 말하다. 환경공시 의무제도. say가 말하다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환경공시 의무제, 의무로 도덕의 영역에 있던 것을 법적 강제를 하자, 이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법적 강제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기업들, 관심이 없는 기업이든 관심이 있는 기업이든 다 법적으로 강제해버리면 이 그린워싱 이런 건 잡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뭐 충분히 그린워싱은 잡아낼 수 있을 거고, 관심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야, 내후년부터 너희들 무조건 공시해야 돼. 이거 의무야.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어. 근데 돈이 없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 하든지 말든지, 나 잡아가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야. 잡아가. 우리는 못해. 돈 없어 못해. 자, 이럴 때 국가가 하라고 강제했으니까 국가는 이런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야, 오늘부터 전 국민 밥 4끼씩 먹어. 이거 명령이야. 3끼 갖고는 국민 건강이 위험해. 무조건 4끼 먹어.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명령했어. 그런데 하루에 2끼밖에 못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 국가가 하라고 했으면 4끼를, 2끼를 국가가 채워줘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듯이 이런 환경공시를 의무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법으로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또 제정을 했다면 그에 대한 사전 준비와 후속 대책들이 같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가가 얼마 줄게. 야, 이거 저감 설비 100만 원 드는데 국가가 50만 원 대줄 거야. 응? 네 50만 원만 부담해. 또 네가 이걸 가지고 오면 말이야, 우리가 또 홍보해 줄게. 네 기업 그린이라고. 그린이야. 우리가 홍보해 줄게.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또 너 기업의 브랜드도 올라갈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봐서는 너희도 이익이 될 수 있어. 지금 당장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국가가 반대해 줄게. 바로 이런 후속 조치까지 같이 이루어지면서 법적 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환경 자체가 이제는 너무도 소중하니까 법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어떤 법적 강제를 한다면 항상 따라오는 게 그에 대한 사후 대책들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같이 묶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공시 의무제도에 대한 당연히 당위성은 인정을 되죠.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가 하려면 진짜 정부의 노력들이 가장 중요해요. 참고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기업 행태를 보면 다배출 기업 상위 32개 기업 중에 이런 공시하는 것을 점수를 매겨 본 거야.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는 38점이래. 38점.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8점밖에 되지 않는 우리 기업의 우리 수출에 대한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국가의 의무이자 또 기업의 의무로 우리가 전환시키고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런 환경 공시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기후소송입니다. 기후소송. 지난 4월 달에 말입니다. 4월 23일이야. 2024년. 이건 반드시 올해 나오겠지. 기후소송. 왜? 2024년 4월 23일자로 헌재에서 공청회가 있었어. 현재 변론이지, 변론. 재판이 시작됐어, 헌재에서. 이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대책의 정부, 이건 위헌이다,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서 헌재에다가 판단해달라. 그래서 헌재가 재판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탄소중립법, 무슨 법? 참고로 알아두세요. 탄소중립법 제3조에 가보면 녹색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은 또 다른 말로 녹색성장이죠. 이것이 미래 세대의 그대로 조문이 어떻게 되면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요. 목적이 이거야, 목적. 현 세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탄소중립법 3조 내용이야, 3조.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서 현 세대의 책임, 세대간 형평, 그러면서 이런 원칙에 입각한다. 그러면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다면 이 법에 대한 위하여 그랬으니까 누가 이들을 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세대. 그러면 현 세대는 탄소중립법에 의하면 이 원칙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 이 법에 따르면 당연히 국가도 이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중립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탄소기본법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계획을 단기, 장기로 이렇게 수립하여 발표하게 돼 있어. 5년마다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20년까지를
계획을 해놔야 돼.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 정부가. 이 계획 자체가 이 탄소중립법 제3조에 반한다는 거야. 그래서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여기 이에 반한다는 거야. 야,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며. 응? 그런데 이 기본 계획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기는커녕 뭐 아무것도 없네. 이것이 무슨 기본 계획이야. 정부 정책 잘못됐잖아. 이 계획 자체가 탄소중립법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권까지도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헌재에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이 어떤 과정으로 나오게 되냐면 배경 설명이에요. 배경 설명.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을 제출해라.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근데 법정 시한 3일 전에, 며칠 전에요? 3일 전에 공청회를 해. 공청회를 하겠다고 공지를 해. 3일 전에. 법정 시한 3일 전에. 얘가 예를 들어서 20일이라면 17일 날. 그런데 이것도 문제지만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이 기본 계획이 먼저 배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이 기간 동안 검토해야 될. 그런데 이 기본 계획은 19일 날 배포가 돼. 그것도 180쪽짜리를. 19일 날. 하루 전에. 이 읽어보란 얘기야, 말한 얘기야. 공청회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얘기야. 뭐 안 봐도 뻔하잖아. 그리고 나서 이 기획서의 말미에 뭐라고 있냐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웠대. 이 하루 동안 얼마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을까? 이 일 동안에. 이러니 선생님이 안 쫓아가고 싶겠냐고. 여러분도 가고 싶잖아, 지금. 이런 준비 행태만 봐도 우리의 현 정부가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캐치해버릴 수 있다고. 이게 뭐냐, 이게. 또 이 계획에는 앞으로 5년만 나와 있어, 5년만. 그러니까 언제까지야? 지금부터 2025부터 5년이니까 2030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없어.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없어. 20년 계획이 아니야, 그냥. 당장 뭐 정권 바뀌면 책임 끝나나?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참 얘기하면 입만 아프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공청회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뭐 따져보면 뭐 다른 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연기관을 2035년에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이 계획서에 그 내용은 딱 사라져 있어. 지금 사라져 있는데
2035년에 이걸 내연기관을 금지할 수 있나? 앞으로 10년 안에?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연기관을 금지하겠다. 즉 자동차에서 이제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체로. 이런 게 그린워싱 아니야? 공약으로는 그린이라고 얘기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무 생각 없고. 선생님이 이런 부분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에 대해 정부의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정부가 와도 똑같이 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기본 계획을 따라서 기본 계획이 나름 정당성을 갖췄다고 전제하고 재원 마련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재원. 아까 다른 나라는 돈 엄청나게 든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건지도 나타나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전환하는데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78조 정도 된대요. 5년 동안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 계획을 달성하려면 78조 정도 된대. 78조. 그런데 이 78조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2025년대는 얼마 지출하고 26, 27, 28, 29 이런 계획들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또 기획서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산화탄소 포집.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끌어모아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 이 기술을 활용하겠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술이 실용화 단계된 기술이 아니야.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고. 지금 시험 단계에 있는 기술이야. 얼마나 이게 실효적인지 아닌지 검증 단계에 있단 말이야. 근데 얘를 쓰겠대. 참 우습습니다. 우스워. 그러니까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기술을 가지고 대비를 하겠다는 거야. 선생님, 강남에 빌딩을 살 예정이거든. 강남에 한 20층짜리 하나 살려고 해. 진짜 목표야. 우리 아들이 나에게 1,000억을 주면 살 거야, 분명.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앞서도 봤지만은 EU의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눠서 우리 기업들을 친환경으로 또 탄소 저감 기술들을 설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게 하고 이러면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자, 아까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그랬죠.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럴 가능성이 직접적인 현재한 지금 침해가 아닌데 가능성으로 침해한다고 해서 얘가 기본권 침해는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은 현저하게 지금 나타난 그 침해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미래 세대는 아직 가능성인데 그게 직접 침해되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기본권 침해냐, 이런 주장을 한 거야. 놀라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죠? 아까 탄소 그 3조. 3조는 그러면 뭐야? 탄소 중립법 그 3조 자체는 뭐야?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아니야. 그 미래 세대를 위하여. 그건 뭐야? 위할까 말까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가능성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위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그게 원칙이냐고. 원칙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뭐야?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원칙으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은 침해되지 않는 건 맞아. 그러나 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머리 아프게 이 일을 하고 있냐고. 그것은 침해가 확실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죽어. 우리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도 때려주지만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정책들도 이런 법제들도 많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침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법제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듯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문제될 거 없어. 이게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방금 얘기한 거 그대로 다 얘기했어. 만약에 이 텍스트가 그대로 문제 나온다면 여러분들 하나씩 조목조목 다 깨버려야 돼. 발표할 때. 아셨죠? 여러분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어. 자,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조금 더 배경 지식을 보충할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 용어가 그런 용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P455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P45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년도더라? 2000 몇 년도까지지? 기억이 잘 안 난다. 2021년에 발표를 했고요. 발표해서 203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1990년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완성이 됐고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았던 시점이 아마 1990년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기준 55% 이하로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래서 P455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우리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기후소송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이미 우리 같은 상황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단이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로 갔다면 또 위헌이 아니다고 하겠지. 그러겠죠? 헌법 불합치 오늘 발표했나? 우와, 아주 우리 헌재가 또 한 건 했네. 선생님 그것까지 못 봤다. 좋아요. 오늘 헌법 불합치 나온 내용 선생님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 보충 자료로 올려줄게요. 자, 결과까지 나왔네요. 따라서 뭐 했다?
추론해 보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너희 기본계획 자체는 헌법과 불합치하다. 부분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여러 요소들이 헌법 그리고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정리해서 선생님이 올려드릴게요. 갑자기 힘이 살짝 날라고 하네. 다음으로 방귀세. 방귀세라고 하죠. 방귀세. 이 내용은 간단히만 볼게요. 덴마크 같은 데는 낙농업이 국가산업이고 거기에는 소나 돼지를 엄청나게 많이 기른다고 하죠. 근데 그 소나 돼지가 풀을 먹고 끼는 방귀 자체가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을 한대. 그래서 그 목축업자들에게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 이것이 방귀세예요. 방귀세. 다른 고상한 명칭으로 하면 농업 환경세. 일견 타당한 면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안 내려면 극단적으로 낙농업을 포기해야 되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산업인 덴마크가 낙농업을 포기해야 돼. 우리나라에 만약 이게 도입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도입한다. 그러면 우리 소돼지 키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이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소돼지 사육 두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든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만약 이런 세금을 걷었을 때 명분은 좋죠. 각 분야에서 자동차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담하고 농업 분야에서 또 이것은 농업 분야에서 환경세를 부담하고 충분히 각 분야에게 분담돼서 모두가 책임지는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에는 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겠죠. 왜? 여기다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침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침체되면 어쩌면 먹거리 1차 산업 시장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환경세를 걷어들였다, 소, 돼지가 줄어들었어, 사육두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소, 돼지의 가격은 올라가겠지. 왜? 공급이 적으니까.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잖아. 가끔 소도 먹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가격이 비싸. 가격이 비싸니까 농가는 문제가 없을까? 아니, 안 사 먹어, 소비자가. 소비자가 안 사 먹으니 비싼데 왜 소돼지 먹어? 그냥 계란이나 삶아 먹고 말지.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얘는 침체되고 또 망해가. 이런 악순환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데 이 경제 순환적 흐름들은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 아까 얘기했던 야, 소가 방귀를 많이 낀다는데 여기다가 세금 걷으면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또 친환경 저감 설비 쪽에 또 이렇게 돈 대주고 이렇게 하죠. 이런 관료적인 발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뭐 해야 돼? 소돼지를 방구를 못 끼게 해야 돼? 어떻게 못 끼게 해?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한다는 거야. 그 소의 내장에서 탄소가스를 줄여주는 그런 약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야, 타국에서는. 우리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런 개발들을 해내려는 노력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겠지. 하나 또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는 왜 방귀세를 안 물리려고 할까? 사람도 방구 많이 끼잖아. 사람도 한 5번은 낄까, 하루에? 그런 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귀세 같은 경우는
대안적 제도를 고려해야지 이런 것들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것이 미칠 경제에 미칠 악영향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1교시 마지막 문제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자, 여기까지가 환경입니다. 여기까지가. 밑에는 노동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 샌델 교수의 후속작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행복을 산 게 아니고 그런 행위를 산 거지. 그 행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될지는 몰라도 행복을 직접 돈으로는 못 사잖아요. 왜 이런 주장을 했냐면 샌델 교수가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 이것은 가치의 영역이라는 거야. 가치의 영역.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것은 가치의 영역인데 이것을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권리로서 만들어버린 거야. 배출권. 이 권으로 만들어 놓고 사고 팔 수 있게 해버렸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대표적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자, 우리 주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이 탄소 배출권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얘기했듯이 행복.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거래돼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뭔가요? 우리 전번 시간에 배운 거 했어. 뭐? 지하철 무임승차. 이런 것들은 경제 영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전장현, 지하철 시위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들 때문에 지하철이 왜? 그걸 통제를 하고 또 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더 들어가. 그러니까 막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몇 분당 500만 원씩 과징금을 물리겠다 이랬다가 또 시끌시끌 했죠. 그런 것이 돈으로 환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본적으로 꼭 물어보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예를 들어봐라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 여러분들 챙겨 놓으시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도 잘 챙겨 놓으세요. 경제 영역으로 환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걸 경제 영역으로 환산해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ESG에서 E에 대한 내용과 G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2교시에는 S와 G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합니다.